안녕하세요. 구글 딥마인드가 2025년 12월 19일에 공개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제마스쿱2라는 도구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AI랑 매일 대화는 하지만 정작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잖아요. 마치 블랙박스 같았죠. 오늘 바로 그 블랙박스를 열어볼 마스터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바로 그 블랙박스 문제거든요. 제마스콥2는 그걸 들여다보는 일종의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미경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AI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내부에서 어떤 개념들이 활성화되고 또 연결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현미경으로 대체 뭘 볼 수 있는 건가요? 자료에 나왔던 그 사기성 이메일 판단 예시처럼요.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희소 오토인코더, SA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트랜스코더라는 게 있는데요. 희수 오토인코더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희소 오토인코더는 AI의 복잡한 생각을 수천 개의 핵심 단어나 개념으로 분해하는 사전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전, 기만, 코드 작성 이런 식으로요. AI 머릿속에 있는 개념 사전이군요. 네. 그리고 트랜스코더는 이 단어들이 어떻게 문장처럼 연결돼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 그 과정을 번역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AI의 머릿속에 있는 단어 사전이랑 번역기를 통째로 얻은 셈이네요. 이게 특히 강력한 건 AI가 겉으로 하는 말이랑 속생각이 다를 때 그걸 잡아낼 수 있다는 점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챗봇한테 부적절한 요청을 하면 겉으론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규칙 위반 같은 개념이 반짝이는 걸 포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AI의 탈옥이나 환각 같은 위험한 행동의 근본 원인을 파헤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미세한 현상을 관찰하려면 그 현미경의 성능이 어마어마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저도 자료 보면서 정말 놀랐던 지점이에요. 이 도구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역대 최대라는데 110 페타바이트요? 숫자가 감도 안 오는데요. 그 규모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전 버전이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번엔 최대 270억 파라미터를 가진 잼마3 모델 전체를 다루는 거라서요. 모델 일부가 아니라 그냥 통째로요. 네. AI는 특정 규모를 넘어서야만 예측 불가능한 창발적 행동이라는 걸 보이는데 이걸 연구하려면 모델 전체를 봐야만 의미가 있죠. 자료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다른 모델이 새로운 암 치료법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줬다는 사례를 들면서 이 규모가 여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더 발전한 부분들이 눈에 띄던데요. 특히 마트료시카 훈련 기법이라는 이름이 재밌었어요. 그 러시아 인형 맞죠? 네, 맞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그게 AI 생각 분석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이 계속 들어있는 마트료시카처럼요. AI의 생각을 아주 개괄적인 수준부터 아주 세부적인 수준까지 여러 층위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아하, 덕분에 더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AI의 계산 과정을 훨씬 쉽게 해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는 점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구글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연구자들한테 이 강력한 뇌 스캐너를 나눠준 셈이니까요. 근데 한편으론 이런 강력한 현미경을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드는데요. AI의 취약점을 찾는 데 쓴다거나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해 봤고요. 하지만 자료의 논지는 이런 도구를 폐쇄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공개해서 전 세계 AI 안전 커뮤니티가 함께 위험을 찾고 해결책을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집단지성을 통해서 더 빨리 안전망을 만들자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뉴런피디아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데모도 공개했고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제마스콥2는 단순히 AI의 뇌를 들여다보는 도구를 넘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서 AI의 속마음을 파악하고 잠재적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거네요. AI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속내까지 검증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신호탄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AI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논리적인 설명과 그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만약에 AI가 겉으로는 완벽하게 협조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미래에 이 시스템을 어디까지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MIT 뉴스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LLM이 글을 진짜 읽는다기보다는 단어들 사이에 거리만 재고 있다는 한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LLM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상자 위에 앉았다랑 상자가 고양이 위에 있었다는 단어 구성은 뭐 거의 똑같은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반 기술인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게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런데 정작 단어의 순서는 잘 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치 정보를 따로 알려줘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위치 인코딩이라는 걸 쓰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로피라는 방식이 딱 말씀하신 대로예요. 두 단어의 상대적인 거리만 알려줄 뿐이죠. 그러니까 그 두 단어 사이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5칸 떨어져 있음. 딱 이렇게만 알려주는 식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사이의 내용이 문맥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로우피의 근본적인 한계였는데요. 네. 이번에 MIT IBM 왓슨 AI 연구소에서 바로 그 사이의 내용을 추적하는 새로운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오, 패스 어텐션이라는 기술입니다. 패스. 이름부터가 뭔가 경로를 암시하는 것 같네요. 기존 방식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기사에 나온 비유가 아주 절묘한데요. 각 단어를 정보의 흐름을 반사하는 작은 거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거울이요? 네, 기존의 로프 방식은 이 거울들이 그냥 고정된 각도로 놓여 있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 파트 어텐션에서는 거울들이 자기가 반사하는 정보, 즉 단어의 내용에 따라서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에서 10번째 단어로 정보가 이동할 때 그 경로에 있는 8개의 단어, 그러니까 거울들이 제각기 다른 각도로 정보를 계속 바꿔주면서 최종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와, 그 작은 거울 비유를 생각하니까 확 와닿네요. 단어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정보를 반사하면서 의미의 길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네, 모델의 일종의 위치 기억 능력을 부여하는 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강력할 것 같은데 그럼 실제 성능은 어땠나요? 기존 모델들보다 뛰어났나요? 네, 추론이나 작문 이해 능력 같은 좀 까다로운 테스트에서 기존 방식들을 압도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와, 더 흥미로운 건요, 이게 그냥 이론적인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GPU에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드웨어 최적화까지 맞췄다고 합니다. 실용성까지 확보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폭스라는 다른 기술이랑 결합했더니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해요. 잠시만요. 폭스요? 자료를 보니까 망각 트랜스포머라고 되어 있네요. 망각이라니 일부러 정보를 잊게 만들어서 성능을 높인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핵심만 기억하려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인간의 뇌처럼 오래되거나 덜 중요한 정보는 서서히 잊게 만들어서 모델이 더 중요한 최신 정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이죠. 문맥의 경로를 기억하는 패트의 능력하고 불필요한 걸 잊는 폭스의 능력이 만나니까 시너지가 폭발한 겁니다. 기억과 망각의 조화라니. 이건 뭐 단순히 성능 개선을 넘어서 모델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 연구가 그리는 더 큰 그림은 뭘까요? 수석 저자인 윤김 교수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AI 분야의 차세대 핵심 구성 요소를 만드는 것. 차세대 핵심 구성 요소? 네, 과거에 딥러닝 혁명을 이끌었던 게 바로 이 트랜스포머였잖아요. 그것처럼 표현력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단어의 의미를 따라가는 방식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주 큰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네요. LLM이 이제 단어 사이의 정적인 거리를 재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사이를 흐르는 내용의 동적인 경로, 말 그대로 문맥의 여정을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것. 정말 엄청난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연구진도 언급했듯이 이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경로를 파악하는 방식이 언어를 넘어서 다른 분야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아, 다른 분야요? 네.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나 아니면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DNA 구조를 분석하는데 이 기술이 쓰인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생망 현상의 비밀을 푸는 완전히 새로운 열쇠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전거 부품부터 드론까지 우리가 요즘 쓰는 거의 모든 현대 제품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다 3D 디지털 모델에서 시작하는데 이 CAD 모델 만드는 게 여전히 너무 전문적이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맞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바로 어제죠. 2025년 12월 19일 보내주신 그 밀라 연구소 자료를 보니까 CAD 미움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었어요. 여기서 핵심이 3D 설계를 아예 코딩 문제로 바꿔서 생각했다는 점인데 이게 정말 기발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개념을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네, 그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보통은 3D 데이터를 표현할 새로운 AI 모델 구조부터 고민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들 접근하죠. 이 팀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거죠. CAD 설계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평면 스케치를 그리고 그걸 돌출시키고 구멍을 뚫고 이게 다 단계적인 명령어의 연속이거든요. 아,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밀가루 500g 넣고 180도로 굽는다. 처럼요. 딱 그 구조인 거죠. 와, 그 구조가 코딩이랑 닮았다고 본 거군요. 네. 그래서 이건 3D 문제가 아니라 코드 생성 문제다. 이렇게 재정의하고 이미 코드를 잘 다루는 언어 모델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와, 그 접근법은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그 언어 모델을 훈련시켜야 했을 텐데 데이터가 정말 중요했겠어요? 맞습니다. 데이터 준비가 사실상 이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나요? 일단 업계 표준 데이터셋인 딥CAD라고 있는데 여기서 한 17만 6천 개 정도의 CAD 모델을 가져왔어요. 17만 개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GPT-4-1을 사용해서 각 모델이 어떤 부품인지 설명하는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전부 추가한 거죠. 아, 잠시만요. 그럼 기존 3D 모델 데이터에다가 이건 모서리가 둥근 사각 파이프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쓰는 말을 일일이 다 붙여줬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작업이었어요. 그게 바로 언어 모델이 사람의 말을 기하학적 특징이랑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풍부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코드 생성에 특화된 언어 모델 QN2-5 코더를 미세 조종한 겁니다. 아하. 이제 모델은 손잡이가 달린 커브 만들어줘 라는 말을 들으면 그걸 3D 모델로 만드는 단계별 코드로 쭉 변역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제 결과가 궁금해져요. 그냥 겉모양이 비슷한 걸 만드는 거랑 이걸 실제로 출력해서 쓸 수 있는 완벽한 부품을 만드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연구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AI가 만든 3D 모델이 겉보기엔 멀쩡해도 내부적으로 막 면이 찢어져 있거나 미세한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 3D 프린터로 뽑았는데 중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네,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측정 방식으로는 이런 구조적 결함을 잡아내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검증을 하죠? 그래서 연구팀은 위상수학, 영어로는 토폴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도입한 고급 측정법을 사용했습니다. 위상수학이요?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모델의 근본적인 구조적 안정성, 그러니까 뼈대가 튼튼한지를 수학적으로 검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는 거군요. 네. 구형도 불일치나 2, 3평균 공률 차이 같은 지표를 통해서 모델이 불필요하게 찌그러지거나 수학적으로 불안정하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거죠. 보기 좋은 떡이 아니라 진짜 먹을 수 있는 떡인지를 확인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캐드미엄은 기존의 다른 전문 모델들을 기하학적 정밀도와 이 위상 정확도 모두에서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와, 결국 이 모든 게 우리가 그냥 자연어로 자전거 페달에 맞는 나사 구멍 3개 있는 크랭크암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네. 정교하고 오류 없는 3D 모델 코드가 뚝딱 생성되는 그런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특히 다른 연구자들이 이걸 쉽게 쓸 수 있게 훈련 코드부터 모델까지 전부 공개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도구를 개선하는 걸 넘어서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CAD 기술이 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도 복잡한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확실히 혁신의 속도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항공기 부품처럼 안전이나 정밀도가 극도로 중요한 분야에서 이런 전문 지식의 장벽이 너무 낮아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위험은 없을까요? 그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나 검증 절차는 반드시 함께 발전해야겠죠.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은 정말 거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 즉시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디자인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테크크런치 기사를 보니까요. AI 코딩 비서의 검을 커서가 또 한 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실리콘밸리의 소위 이너서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돈과 인맥, 기술을 엮어서 미래 개발 환경을 장악해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뭐랄까 교과서 같은 사례더라고요. 네, 정말 정확하게 보셨어요. AI가 코드를 짜주는 시대는 이제 이미 왔잖아요. 그렇죠. 이번 인수는 바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AI가 자기가 쓴 코드를 스스로 검토하고 고치는 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신호탄인 거죠. 왜 커서가 이 그래파이트라는 회사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그래파이트, 여기가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AI로 코드 리뷰를 해준다. 잠깐만요. 근데 AI가 쓴 코드를 다른 AI가 검토한다는 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결국 같은 논리를 가진 기계 둘이서 서로 좋아요 도장만 찍어주는 건 아닐지 저는 좀 회의적인데요. 하하,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에요. 네. 물론 그런 측면도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파이트의 핵심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진짜 무기는 스택된 풀 리퀘스트라는 기능에 있어요. 스택된 풀 리퀘스트요? 네, 보통 개발할 때 코드 하나 고치면 그게 승인될 때까지 다른 연관된 작업을 그냥 기다려야 하거든요. 맞아요. 병목 현상이 생기죠. 바로 그겁니다. 이걸 기다림 없이 동시에 여러 개를 묶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을 없애서 개발 속도 자체를 그냥 폭발적으로 높이는 거군요. 단순히 버그 잡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른 거겠죠. 기사를 보니까 마지막 기업 가치가 2억 9천만 달러였는데 이걸 훨씬 웃도는 금액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만큼 이 시장이 지금 뜨겁다는 증거죠. 경쟁사인 코드래빗 같은 경우는 이미 5억 5천만 달러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요. 와. 이건 기술력만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이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겠다. 이런 강력한 베팅인 셈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기술적인 필요성만으로 이렇게 큰 돈을 썼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기사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건데 두 회사 창업자들이 원래부터 보통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딜의 핵심이죠.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요? 커서 CEO가 창업 전에 네오스콜라라는 일종의 엘리트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래파이트 창업자들을 만난 거죠. 세상 참 좁네요. 심지어 엑셀이나 안드레센 호로위츠, 그러니까 A60G 같은 거물급 투자사도 겹쳐요. 투자사까지? 네, 비즈니스 이전에 이미 단단한 신뢰랑 네트워크가 그냥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기술, 자본, 그리고 끈끈한 인맥까지 이 삼박자가 정말 딱 맞아떨어졌네요. 이걸 보니까 이번 인수가 커서의 큰 그림에서 어떤 위치인지 좀 더 명확해져요. 최근 커서의 행보가 정말 공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커서는 이미 기업 가치가 290억 달러나 되는 거물이니까요. 그 힘으로 이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지난달에는 기술 채용회사 그로스바이 디자인을 인수했고 7월에는 AI CRM 스타트업 코알라의 핵심 인재들을 영입했어요. 코딩 툴을 넘어서서 개발자의 채용부터 고객 관리, 그리고 이제는 코드 리뷰와 배포까지
개발의 전 과정에 커서라는 이름을 새겨 넣으려는 그런 야심이 분명해 보이네요. 네, 이번 그래파이트 인수는 그 야심의 정점을 찍는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제가 그냥 커서의 생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만드는 이른바 원스톱 솔루션이 되겠다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번 인수는 기술적인 시너지 그리고 막대한 자본, 여기에 실리콘밸리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로 보이네요. AI 개발 도구 시장의 완전한 장악을 향한 커서의 큰 그림이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여기서 문득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AI가 코드를 짜고 검토하고 심지어 수정까지 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미래의 인간 개발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단순히 AI를 지휘하는 관리자가 될까요? 아니면 AI랑 협업해서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창조를 해내는 그런 존재로 진화하게 될까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AI 분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어제 나온 이 기사 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2025년 12월 19일자로 AI계의 정말 큰 인물이죠. 얀 루쿤이 새로운 스타트업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왜 이렇게 큰 화제인지, 그리고 이들이 만들려는 월드 모델이라는 게 대체 뭔지 저희와 함께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새로운 회사가 하나 생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AI 기술의 다음 장을 여는 뭐랄까 신호탄처럼 다들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물부터 좀 짚어보죠. 얀 루쿤. 이분은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AI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튜링상 수상자고 네, 메타 수석 AI 과학자였고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정작 이 새로운 회사 AMI의 CEO는 아니더라고요. 알렉스 르브룡이라는 분이 CEO를 맡았는데 이 조합이 좀 재밌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게 딱 보면 그야말로 드림팀 구성이죠. AI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자랑 그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성공시켜본 경험 많은 경영자가 만난 거니까요. 알렉스 르브룡은 애플 시리의 기반 기술이었던 뉘앙스 출신의 페이스북 AI 부서도 이끌었고요. 아, 경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최근까지는 나블라라는 의료 AI 스타트업 CEO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거죠?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죠. 일단은 이 드림팀 구성 자체가 굉장한 뉴스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드림팀이 모여서 만들려는 게 대체 뭘까요? 지금 시장은 온통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이야기뿐인데 여긴 다른 길을 간다고요? 월드 모델이라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LLM이 쉽게 말해서 언어 패턴을 학습해서 그럴듯한 텍스트를 만드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가끔 그래서 사실이 아닌 말도 너무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그 환각 문제가 있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월드 모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상의 작동 원리 자체를 이해하고 시뮬레이션 하려는 겁니다. 세상의 작동 원리요? 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거죠. 이게 성공한다면 AI는 단순히 글 쓰는 도구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정말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와, 세상의 원리를 이해한다니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구글 딥마인드 같은 다른 연구소들도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던데 AMI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얀 루쿠는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을 이해하는 AI가 진짜 지능이라고 주장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더 큰 모델을 만드는 경쟁을 할 때 이 사람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들려는 그 철학 자체가 다른 거죠. 아,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군요. 그렇죠. 그만의 확고한 철학이 담긴 접근법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엄청납니다. 아니, 잠시만요. 제가 기사 보다가 정말 제 눈을 의심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투자 규모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회사가 5억 유로, 우리 돈으로 거의 8천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한다고요? 심지어 기업 가치는 30억 유로를 목표로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놀랍죠. 사실 이 막대한 자금은 단순히 AMI라는 한 회사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투자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LLM 다음 시대는 월드 모델이 이끌 거라고 거의 돈으로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기사에서 재밌는 표현을 썼잖아요. AI 시간으로 2024년 8월은 100년 전이다. 아, 맞아요.
그만큼 이 분야의 성장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겠죠? 네. 얀 루쿤이라는 이름값과 월드 모델이라는 기술의 잠재력,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엄청난 기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I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현재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월드 모델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유능한 비즈니스 리더와 손잡고 시장에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흥미로운 단서를 하나 더 던져드릴게요. 네, 궁금합니다. 그 새 CEO 알렉스 르브룡이 최근까지 운영했던 회사가 나블라라는 의료 AI 스타트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기사에 따르면 바로 이 나블라가 AMI의 첫 번째 파트너가 돼서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AI가 가장 먼저 의료 분야에 적용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와, 오진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엄청난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AI 논문 에이전트 AI의 적응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아, 네. 요즘 에이전트 AI 분야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좀 와일드 웨스트 같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아, 그거 정말 정확한 비유네요. 그쵸. 모두가 금을 찾아 떠났는데 어디를 파야 할지 잘 모르는 약간 그런 상황이랄까요? 맞아요, 맞아요. 다들 각자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공통된 언어나 지도가 없는 느낌이었죠. 이 논문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혼란스러운 분야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지도를 그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논문이라는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요. 좋습니다. 에이전트 AI라는 신대륙의 가장 중요한 지형이 뭔지, 그리고 그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대로 탐험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지도의 출발점부터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에이전트 AI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냥 좀 더 똑똑해진 챗봇 같은 거랑은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건가요? 핵심적인 차이가 있죠. 어떤 점이요? 챗봇이 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친다면 에이전트 AI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심지어 인터넷 검색이나 코드 실행 같은 외부 도구를 활용해요. 아, 그래서 복잡한 작업을 끝마치는 거죠. 마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유능한 비서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하,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행위자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논문이라는 지도가 보여주는 가장 큰 두 개의 대륙은 뭔지라? 바로 에이전트 적응과 도구 적응입니다. 여기서 이 논문의 핵심적인 그 아하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저도 무릎을 탁 쳤어요. 보통 AI가 똑똑해진다고 하면 그냥 두뇌 자체가 좋아지는 뭐랄까 단일 과정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논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AI의 두뇌, 즉 에이전트가 똑똑해지는 동시에 그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도구를 스스로 개선하거나 만들어내는 이 두 개의 트랙이 동시에 진화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마치 프로그래머가 코딩 실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코딩을 더 빨리 하려고 자신만의 맞춤형 키보드를 만드는 것과 같죠. 와, 비유가 정말 이 이중 진화라는 관점이 그동안 다들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정말 기발한 관점이네요. 그럼 에이전트 적응에 대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논문에서 이걸 또 세분화했던데요. 네,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AI가 코드를 짜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네네. 한 가지 적응 방식은 자기가 짠 코드를 실행해 봤는데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의 결과물로부터 배우는 거죠. 아, 내가 틀렸구나 하고 배우는. 그렇죠. 반면에 코드를 다 짜고 검사 도구를 돌렸더니 그 도구가 이 부분 문법이 틀렸어 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건 도구의 피드백으로부터 배우는 거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학습 신호인 셈입니다. 와, 그렇게 예시를 드니까 개념이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럼 도구 적응은 어떤 거 알아?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개념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미래지향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 AI가 단순히 포토샵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네. 자기가 하려는 그림 작업에 더 적합하도록 포토샵의 브러쉬 툴을 스스로 코드를 고쳐서
재설계하는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요? 코드를 고쳐서?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자율성이죠. AI가 자기 연장을 자기가 만들고 개선한다니 와, 약간 소름이 돋네요. 하하, 그렇죠. 결국 이 프레임워크가 개발자들한테는 지금 우리 AI는 에이전트 자체를 훈련시키는 데 집중할 때인가 아니면 더 좋은 도구를 만들어주는 데 집중할 때인가 이걸 결정하는 실용적인 로드맵이 되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더 유능하고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개념적 토대를 제공하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이 논문은 에이전트 AI라는 미지의 영역에 적응이라는 키워드로 정말 명확한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네, 그랬죠. 에이전트와 도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AI가 어떻게 배우고 진화하는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줬고요. 하지만 이 지도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AI가 스스로를 개선하고 주변 도구까지 바꿔나가는 적응 능력이 점점 더 정교해진다면 우리는 그 끝없는 적응의 방향이 과연 인류가 처음에 의도했던 목표와 항상 일치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LLDA 2.0 100B 규모의 확산 언어 모델 확장이라는 논문인데요. 요즘 AI 모델 하나 만드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 논문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사실 이건 그냥 새로운 모델이 하나 더 나왔다 이런 소식이 아니고요. AI를 개발하는 그 방식 자체에 대한 일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 그러면 가장 흥미로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 연구의 핵심이 처음부터 새로 만들지 않는다. 바로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존에 잘 훈련된 자기회귀 모델을 완전히 다른 종류인 이산 확산 모델로 변환했다는 건데 이게 비유하자면 튼튼한 건물을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골조는 그대로 두고 최첨단 기술로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다른 용도의 건물로 바꾸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지식 상속이거든요. 지식 상속이요? 네, 기존 모델이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했던 그 방대한 지식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자기회귀 모델은 마치 한 단어씩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를 쓰는 작가 같고요. 네네. 반면에 확산 모델은 전체 문장의 초안을 한 번에 쫙 그려내는 화가에 가깝거든요. 이 연구는 그 신중한 작가를 창의적인 화가로 바꾸면서도 그 작가가 알던 모든 지식은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아니 근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모델로 바꾸는데 어떻게 기존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려면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이 논문의 핵심 기술입니다. 뭔가 있겠죠? 네, 연구진들이 아주 영리한 3단계 훈련법을 고안해냈더라고요. 3단계 훈련법이요? 네, 이걸 이제 논문에서는 워밍업, 안정, 감쇄 단계 이렇게 부르는데요. 워밍업, 안정, 감쇄.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첫 번째 워밍업 단계에서는요. 모델한테 짧은 문단 같은 작은 단위로 새로운 확산 규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시키지 않고요. 그렇죠.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니까요. 일종의 준비 운동인 거죠. 그 다음 안정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 한 권 분량의 긴 텍스트를 다루게 하면서 실전 훈련을 시키고요. 실전 훈련이군요. 네, 여기서 새로운 능력을 완전히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쇄 단계가 또 중요한데 다시 짧은 문단으로 돌아와서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는 거예요. 일종의 쿨다운이네요. 맞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속도는 빨라지면서도 기존의 그 정교한 지식은 잃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거죠. 정말 영리한데요. 그냥 무작정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모델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안정적으로 능력을 전환시키는 거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이 방식으로 정말 성공적인 모델이 탄생했습니까? 네, 성공적이었습니다. 엘라다 2포인트 다시 미니랑
엘라다 2포인트 다시 플래시라는 두 개의 강력한 모델이 나왔고요. 오, 특히 이 모델들은 전문가 혼합, 그러니까 MOE라는 방식으로 최적화해서 효율을 극대화했어요. 전문가 혼합 방식이요? 그건 또 뭔가요? 거대한 전문가 위원회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어떤 질문이든 한 명의 만능 박사한테 전부 물어보는 대신에 아, 그 질문의 종류에 따라서 가장 잘 아는 소수의 전문가 그룹에게만 일을 맡기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모델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딱 활성화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훨씬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인 거죠. 게다가 이 모든 기술이랑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하겠네요. 네, 그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나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결국 이거 같아요. AI 개발의 패러다임이 뭐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대한 건축 경쟁에서 네. 기존의 자산을 더 나은 것으로 혁신하는 그런 현명한 리모델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존의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표준이 된다면 앞으로는 최첨단 AI 기술 개발의 진입 장벽이 극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소수의 거대 기업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AI 혁신을 이끌게 될 그런 미래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